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의제 선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오늘 2차 실무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작은 위성 10여 대가 무리지어 한반도를 정밀 감시하는 군집 위성 체계 국내 첫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오늘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됩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오늘 방송에선 22대 국회 입성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민주당 김현정 당선인과 함께 영수회담 등 당면 정치 현안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4월 25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의료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아시는 대로 앞서서 한 달 전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직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오늘부터 당장 실제로 사직이 실행되는 교수는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좀 혼란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오늘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가 문제겠죠. 서울의대에선 당장 다음 달 1일에 필수 의료과 교수 4명이 이 병원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서 또 전해드린 대로 의대 교수들은 당장 다음 주에 이 하루 동안 중증과 응급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을 하고 휴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오는 30일에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고요. 서울 아산병원을 포함해서 전국 20여 개 의대가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전공의에다가 교수들까지 떠난다고 하니까 환자들이 더 불안하겠어요. 네, 당연히 여기저기서 인터넷만 쉽게 봐도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글을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사실상의 사망 선고라면서 철회를 강력히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는 유감이라면서 교수 사직과 또 휴진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증원을 중단하자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증원의 원점 재검토 또 1년 유예는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 참여 또 1:1 협의까지도 거듭 의료계에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협 비대위는 이런 대화가 의미가 없다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돌파구가 없이 계속해서 양측이 좀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의제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에서 입장차가 나는 건가요? 네, 먼저 알려진 대로 우선 이른바 이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 이견이 좀 뚜렷합니다. 양측이 실무 협의를 했던 바로 다음 날에도 이재명 대표는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도 외나무 다리 의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최상병 특검을 이번 회담의 의제로 수용을 하라고 좀 동시에 압박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이 구체적인 답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제도 이견이 있습니까? 네,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의제가 있는데 이 의제 역시 양측 간의 입장차가 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윤 대통령이 앞서서 이미 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견 속에서 일부는 좀 진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선별 지원으로 좀 바꾸고 금액도 일부 좀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견이 좀 좁혀질 여지가 생겨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특히 좀 이 부정적인 규례였는데 이렇게 일부 좀 조정을 하면 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대통령실 내에서도 있어서
있어서 이 부분은 조율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럼 회담이 언제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의제 협상이 생각보다 좀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회담이 다음 주로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오늘 또 한 번 열리는 이 2차 실무 회동에서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낙천자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이 도리라고 하면서 경청을 했습니다. 참석자들 일제히 변화와 또 쇄신을 주문을 했는데요. 특히 최재형 의원은 모든 것을 바꾸고 고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소통을 강화하라 이런 의견들이 좀 자주 나왔는데 이걸 들은 윤 대통령은 당정의 이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서 객실에 있던 투숙객 한 명이 숨졌어요. 네, 이 불이 난 시간이 오늘 새벽 2시 반쯤입니다. 부산 동구의 한 7층 건물의 6층 이 숙박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투숙객 한 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투숙객은 60대 남성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투숙객들도 좀 불이 나서 이번에 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투숙객 2명은 소방당국이 구조를 했고 나머지 11명은 스스로 대피를 했습니다. 일단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부터 진행을 한 뒤에 정확한 피해 규모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가 성공했다고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 이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저도 물론 그런데요. 이 군집위성은 초소형 위성 여러 대가 마치 이 한 몸처럼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을 가리킵니다. 이번 발사에 성공한 1호기는 위성 11기로 구성된 군집위성의 이 선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군집위성의 작전명은 군집의 시작이란 뜻의 BTS, 이 가수 이름과 똑같은 BTS였습니다. 네. 군집 위성은 장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선 대형보다 개발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가 초소형 위성 여러 기가 운영돼서 하루에 3번 이상 한반도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번에 발사한 이 1호기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위성 10기를 더 제작을 해서 우주로 띄워보낼 예정입니다. 작전명 BTS. 네. 이름도 멋져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카드사들이 전국적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주는 K패스 카드를 어제부터 출시했어요. 네, 이 관련 내용을 저희 방송에서도 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제부터 이 카드가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또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에다 GTX까지 이 대중교통들. 그런데 이 KTX는 해당이 안 됩니다.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은 다음 달에 최소 20% 이상을 돌려주는 카드가 이 K패스 카드입니다.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게 되는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카드사들, 뭐 국민, 농협, BC, 삼성 등등 10개 카드사에서 이 K패스가 발급이 됩니다.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신청을 해서 신규로 발급을 받으셔야 하고 특히나 지금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 K패스 기능에 더해서 뭐 각종 편의점 할인이나 배달 앱 할인 뭐 여러 혜택을 좀 많이 붙이고 있으니까 맞는 것 찾아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 서비스를 또 대신하게 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 이용객께서는 별도의 추가 회원가입이나 또 신규로 카드를 발급을 할 필요가 없이 오는 30일까지만 이 알뜰 교통 플러스 앱을 통해서 K패스 회원으로 전환을 하면 혜택을 좀 그대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60대 중반 할머니가 10개월 된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할머니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어요. 네, 이 사고가 일단 경남 함안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문제의 차량은 출고가 보름밖에 안 된 신형 SUV였다고 합니다. 타고 있던 사람을 말씀하신 대로 이 운전 경력 20년의 66살 여성과 돌도 안 된 생후 10개월의 손녀였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또 도로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좀 보면 신호가 바뀌고 출발을 하려는 순간에 차량이 좀 굉음을 내면서 덜커덩거리기 시작하더니 앞차를 들이받고 갑자기 좀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주행까지 하면서 마주오던 화물차까지 좀 필사적으로 피했는데 결국에는 도로 표지판과 가드레일까지 받고서야 전복됐고 멈춰섰습니다. 당시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뭐 죽기 살기로 브레이크를 좀 밟았다고 하면서 당시에 브레이크가 완전히 좀 돌덩이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손녀딸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 하나로 핸들을 꽉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일단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다행히 이 손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유박 비료는 친환경적인 데다가 저렴해서 아파트 화단 등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비료가 마치 동물 사료처럼 생겨서 반려동물이 이걸 먹고 심하면 죽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제가 일단 알기로는 앵커께서도 고양이나 특히 뭐 강아지 이런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 몰랐어요. 네. 저도 이 반려동물을 안 키워서 사실 저는 더 몰랐는데요.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오늘부터라도 특히 좀 주변 산책하실 때 이거 듣고 좀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유박비료는 동물 사료처럼 꼭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비료가 유박 비료가 퇴비처럼 친환경적인 데다가 값도 싸기 때문에 지금 뭐 아파트 화단이나 조경용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던 특히 반려견들이 이걸 사료하고 너무 모양이 비슷하니까 이 비료를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유박 비료에 들어있는 니신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독성이 청산가리의 6,0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좀 먹으면 치명적인데 뭐 인터넷에서는 이 유박비료 먹고 이 반려견이 죽거나 병원 신세를 졌다는 글들 어렵지 않게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아파트에서는 유박비료 이 사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최강시사 출근길,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기온이 점차 올라서 더워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에 대구 강릉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동쪽 지역이 먼저 더워지고요. 서울은 22, 세종, 대전, 광주 24, 부산 23도 등으로 전국의 기온이 꽤 높겠습니다. 다만 주말과 휴일이 더 더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26도, 토요일은 28도, 모레 일요일에는 서울과 춘천, 세종, 전주가 무려 29도, 대구는 주말 휴일 이틀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상당히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꺾이겠고요. 오늘은 전국이 맑은데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아주 짙게 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는 황사가 일부 낙하하면서 오늘은 강원 영동과 경북 등 동쪽 지역 중심으로 황사가 좀 나타날 전망인데요.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이들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5도입니다. 지금까지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시간대 만나게 되는 사고는 더욱 답답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쪽, 판교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지점 차량 진출 합류 차선이라 더욱 크게 혼잡한데요. 뒤로 성남부터 3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전으로도 구리에서 상일, 서하남 부근과 송파 일대로 교통량 부쩍 늘어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송내 부근과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은 서운 분기점에서 장수, 시흥에서 안현 분기점, 또 도리와 조남 분기점, 청계 요금소 일대로 각각 더디게 지납니다. 또 서울 시내 신월 여의제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 기점 부근에 1시간 가까이 고장난 차가 서 있었는데요. 다행히 차량은 정리됐지만 뒤로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부천부터 5km 구간 일찍부터 정체가 굳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의힘이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중진급 인사들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원내대표 선거도 예정돼 있는데요. 영수회담과 여야 지도부 구성 문제 등 현안 짚어봅니다.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네. 힘드셨죠 그동안? 네, 선거운동 하시느라. 선거 쉽지 않습니다. 네네. 네. 초선보다도 어렵고 3선보다도 어렵다는 그 어렵다는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늦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21대 국회 때 법사위원 하셨습니다. 이제 전공 살려서요. 네. 한 4년 하고 나면 이렇게 좀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22대 국회 때는 역시 전공을 살립니까? 옮깁니까? 법사위는 사실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한 10배 힘든 곳이 법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4년 동안 사실은 번아웃 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또 문턱이기도 하잖아요. 그 예. 법 자체보다도.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충돌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이 노정되고 그런 곳인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22대에는 저는 이제 경제 파트에 해당되는 뭐 국토위나 정무 이런 산업이 뭐 이런데요. 산업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예. 그러면 당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현 상황이라서 뭐 여러 가지 당이 결정하는 대로 또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래도 생각합니다. 1지방, 2지방 적어내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 적어내고 아직 있습니다. 안 적어내셨어요. 자, 원구성 얘기니까 여야 간 원구성 친경전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일부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의견은 과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일방적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전체 상임위를 본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법사위를 비롯해서 운영위까지.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그 정치가 멈춰서 버리고 완전히 그 동물의 그러니까 동물 국회가 돼버렸죠. 네.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결국 그 다음에 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민주당이 지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것은 4년 전에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판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는 것에 재현하겠다는 내용인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그와 같은 주장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17대 국회 이후에 제2당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여야의 협치 또 여야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이 관행으로 이루어졌는데 21대 전반기에서 그게 깨졌었던 겁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근데 그때 국민의힘이 이렇게 또 전부 다 보이콧하기도 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의장도 하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그런 강한 그 압박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결국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네네. 근데 뭐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난 21대 하반기에 보셨지만 결국은 직회부 180석이 넘으면 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직회부 또 패스트 트랙 안건 조정의 무력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시간이 좀 지연됐을 뿐이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 다 본회의까지 회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더 맡아야 된다 뭐 그런 논리시네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근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지 않는다면 네.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을 지금 다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정치를 하고 대화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당의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야권에 192석 갖다 바친 정당이 이렇게 한가할 수 있나 지도부 폭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기감 절박한 부족 지적한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좀 너무 한가해 보입니까? 요즘 국민의힘. 지도부 폭파됐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사표 냈고 사무총장 다 사퇴하고 지금 현재 지도부는 원내대표 혼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 의원 얘기는 절박한 부족, 지구도 절박함이 부족하다. 지구 절박함이 부족하겠습니까? 다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럼 어떤 식의 해결이 좋은가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월 3일 날 이제 원내대표 선거 치르잖아요. 네. 이 엄중한 시기에 어떤 분이 그 원내대표 돼야 된다고 보세요?
현재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그 국회 운영 방향을 지켜보면 아마 굉장히 강경 일변도의 국회 운영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에 찐명이고 강성그룹의 일원으로서 지난 그 2년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굉장히 앞섰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여주는 민주당의 강경 기류를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대치 국면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그에 맞상대할 수 있는 그 역량이 필요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결국 여당은 정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그걸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그 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관리형 비대위가 출범을 할 건데요. 네. 뭐 그 비대위원장은 딱 이렇게 뭐 선뜻 맡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관리만 하는 거고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뭐 그렇죠. 네. 당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네네. 전당대를 그 치르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어떤 과도기적 그 과정을 관리하는 형태니까요. 네네. 아무래도 매력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 룰 세팅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네. 당내에선 기존의 100% 당원 규정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서 원외위원장 임시대표단은 당심 대 민심 5대5로 바꿀 것 요청했던데 민심 반영하는 룰 개정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희가 그 당원 100%를 하게 된 배경은 과거에 당심 70, 민심 30% 네. 이렇게 해서 진행돼 왔지만 이미 그 당시에는 책임당원 한 20만 원에 불과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책임당원이 80만 명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결국은 당심이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총 동의를 얻어서 네. 사실은 100%를 하고 당대표를 뽑았던 겁니다. 그 5대5로 주장하는 입장은 100%의 당심에 의한 당대표 선출이 그로 인해서 뭐 총선의 패배, 민심의 이반을 야기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걸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당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 그 당대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된 것이지 그 선출 과정 자체로 그것은 민심 이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근저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7대 3으로 우리가 하든 또 뭐 100% 당심으로 하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결국은 비대위원장이 와서 현재 그 국민적 여론까지 다 감안해서 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오차는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반면에 비대위원들과는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상은? 그 부분은 제가 뭐 다른 데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6일 날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의 오찬이 있었고 네. 18일 날 홍준표 시장이 또 아주 강한 저격을 했죠. 그리고 나서 19일 날 이제 아마 대통령의 제의가 오고 하는 이 과정이 되다 보니 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 만찬을 했을 때 참여한 비대위원들 얘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몸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거는 뭐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건강의 문제 또한 핑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갈등설로까지 확대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두 분의 오랫동안 관계 이런 걸 감안한다면 그 뭐 잘 뭐 그런 부분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에서 18일 사이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8%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총선 이후 조사인데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총선 패배의 그 후폭풍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네. 이종섭 그 호주 대사의 문제,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하면서 국민적으로 총선에서 평가를 받았고 그 총선의 민심이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 문제가 또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정은 의원은 출근길 문답이요 도어스태핑 재개를 하라.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정식 기자회견 해야 할 때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세요?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제 처음에 도어스태핑을 하시다가 네. 아마 2022년 11월까지 하다가 중단이 됐고 그러니까 올 초에 KBS 대담을 하고 한 거 외에 제가 쭉 보니까 한 1년 7개월, 1년 5개월 정도를 이제 기자들과 질문 응답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시행할 때 국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다면 또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영수회담이 의제 선정 문제로 좀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 이런 데서 조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정부 여당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던질 수 있는 의제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대통령과 제일 야당의 영수회담 쭉 그 과정을 보면 가장 그래도 예. 오래 많이 했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회창 당시 총재와 한 7번 정도 영수회담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수회담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의학 분업에 따른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리고 그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약사법의 개정 이와 같은 민생 또 중요한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영수회담이 됐을 때는 그것이 효과도 있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는데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특검법 또는 뭐 우리가 양국관리법이라든지 이렇게 정치 쟁점화하기 위하고 정치 공격적인 이 어젠다를 설정을 한다면 그것은 양극단의 대치 상황이고 그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대영수회담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회담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여야 협치를 통한 지속적인 또 정기적인 영수회담까지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일 이 영수회담이 된다면 처음 영수회담이고 앞으로 여야 협치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현안이 되는 게 의료개혁, 의대 정원 증원 문제입니다. 그럼요. 이와 예. 같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가는 것이 어떤 여야의 협치의 모습에 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은 오선 중진 정진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네. 아예 거기로 이제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국무총리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분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 중에 자 책임 총리제 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총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야당일 때도 또 총리에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총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건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첫째는 거대 야당이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총리를 선택함으로써 대통령의 같은 국정 우정 기조의 변화가 보인다라는 게 또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네네. 그래서 뭐 어느 분을 특정하기보다는 일단 그 두 가지 정도가 같이 충족될 수 있는 총리로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고려가 많이 필요하다. 정무적 판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한 명이 선출이 될 텐데 네. 조정자 역할 강조하기보다는 기계적 중립은 없다. 이른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국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직 보유 금지를 규정한 이유는 결국은 당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국회의장의 조종자로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국회를 운영하고 민의를 반영하라는 그 취지가 그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금 후보라고 언급된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상 당대표의 명령을 받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라는 국가설 2위의 국회의장 자리를 아주 격화시켜버리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거대 야당의 거대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된다면은 또 그에 걸맞는 어떤 균형 감각과 어떤 국회의장 지위에 대한 엄정함을 좀 인식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내에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검찰도 반박했고 국민의힘도 뭐 관련해서 성명도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전 부지사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제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만 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모든 주장이 다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라는 그 김모 변호사가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최근 주장이 이 전 부지사는 술 마셨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진술의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그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 중에서 이 전 부지사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공개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지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전 부지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된 그 진술 부분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진술한 시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악질적인 사법 방해이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그리고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에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이제 반발했고요. 근데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경향 더 강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소위 삿바 싸움으로 해서 22대 국회 주도권을 갖기 위한 그런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저도 뭐 상당히 22대 국회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기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 22대 국회에서 왜 당선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네. 친명 그룹으로서 굉장히 이재명 개딸의 성원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들은 21대 국회에서보다도 더 강경한 그 민주당 일방 독재의 모습을 보일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22대 국회 처음 한 달간 상임위원장 구성, 의장당 구성의 과정을 지켜보신다면 아마 향후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도 더 심한 동물 국회가 될 건지 아니면 그나마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가 좀 살아날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서 내가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이 일은 꼭 이루겠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의정활동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 빼고 정치적으로 대선에서 꼭 이겨서 대통령 정권을 찾아오겠다나 지방선거에서 다시 제 지역구에서 사실 4개인데 3군데가 민주당 군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군정을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고 해서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뤘었군요. 다 이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21대의 총선의 결과에 재현이 될 줄은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결국 지금 저희들 정치적으로는 2년 뒤의 총선 지방선거와 또 네. 3년 뒤의 대선 이 부분에 대한 결국은 다시 성취가 또 네네. 성공이 저희한테 가장 절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의정 활동도 아마 펼치시겠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환자 맞춤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받는 순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주십시오.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것이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입다 연구소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패션 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2위예요. 1위 산업이 석유화학 산업인데 2위 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딘가에서는 옷이 쓰레기 산이 되어서 일상에서의 문제가 되고 질병을 유발하고 있어요. 옷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진짜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고 그 심각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모 기업의 행사 후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구내식당에서 자기 옷을 입고 걸어가는 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나에게는 필요 없는 옷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예쁜 옷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뿌듯하다 이런 말을 전달받았던 게 굉장히 저도 기뻤었고, 사실 뭐 소매가 트어지거나 아니면 기장이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은 직접 수선을 해서 더 오래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배우고 또 직접 수선을 해서 더 애착이 가는 옷이 됐다. 집에서 이제 버려지는 옷 없이 다 수선해서 입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옷 한 벌을 몇 번 입으실까요? 전 세계 평균적으로 옷 한 벌은 7번 입고 버려져요. 가진 옷을 오래 입는 것, 바꿔 입는 것, 수선해서 입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실천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도 다시입다 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 충청권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엷은 안개 또 짙은 안개가 낀 구간이 많아서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시정이 좀 뿌연 곳이 있고요. 한편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는 황사가 일부 낙하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등 동쪽 지역은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오늘부터 더워지면서 또 황사까지 나타나는 궂은 날씨이기 때문에 바깥 활동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기온은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좀 더워지고요. 오늘은 먼저 동쪽 지역 대구와 강릉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더워지고 서울은 22도로 어제보다 6도 높은 기온입니다만 그래도 심한 더위는 아닙니다. 세종, 대전, 광주 24, 부산 23도로 예보돼 있는데요. 내일은 더 더워집니다. 서울이 26도, 토요일은 서울 28도, 모레 일요일은 서울과 춘천, 세종, 전주가 무려 29도, 대구는 주말 휴일 이틀간 무려 30도를 유지할 전망인데요. 이번 주말 휴일은 전국이 7월 중순에 해당하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이 더위는 꺾일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10.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때 우리 프로그램 고정 패널이었던 반가운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월요일마다 토론 코너에서 만났던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이제는 경기 평택병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소개합니다. 김현정 당선인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1대 선거에서도 이제 평택 지역에 도전했다가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에게 패배했었습니다. 이번에 유이동 후보 꺾고 4년 전 패배를 갚았습니다. 네.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세요? 먼저 저한테 일할 기회를 주신 평택시병 유권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4년 전에 1.56포인트 차이로 이제 석패한 이후에 지역의 평택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네. 이번에 다시 이제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 제가 이번에는 9.23%로 좀 서력을 해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인정하듯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있었지만 또 오래된 정치와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우리 평택시 병에서는 같이 있었거든요. 네네. 상대방 후보가 3선의 이제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평택 시 병의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는 누가 더 대한민국과 평택을 위해서 적임자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막중한 소임들을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잘 보여줘서 성과로 내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김현정 당선인께서는 BC카드 노조위원장,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사무금융연맹위원장을 했던 이제 경력이 있습니다. 네. 금융권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금융권에 지금 긴장감이 감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 뭐 긴장감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너 손 좀 봐야겠어. 아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사실 제가 이제 산별노조 연장하면서 금융의 공공성과 안정성 그리고 독립기구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선진국 금융시장에서 당연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덧붙여서 또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은 부동산이 7이고 금융자산이 3이거든요. 이건 선진국에서는 반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본시장을 통한 그 투자들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지 그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늘고 또 경제도 선순환되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강해서 오히려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에 대한 활성화도 필요하다. 다만 전제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좀 강화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뒤따르는 걸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주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시고 또 이렇게 금융투자 업계에서 바라는 그런 방향과 전혀 틀린 방향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임위 배정을 하잖아요. 이제 아마 1순위, 2순위 신청을 할 겁니다. 1순위 정무위가 되는 겁니까? 신청? 그러니까 지금 벌써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분들께서 주변에서 제가 이제 금융 전문가, 실물 전문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금융투자 업계에 대해서도 잘 아니까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뭐 상임위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제 어쨌든 제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에서 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꼭 상임위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22대 국회에서 이것만큼은 꼭 내가 한번 해야겠다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이번 총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인 그 장면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고물가로 인해서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그 국면을 대해서 상징하는 그런 그 발언이 되었는데
지금 정말 그 물가가 문제이고 민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민생을 살리는 그런 입법을 주도하는 의정 활동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 병과 관련해서는 우리 평택이 인구가 이제 63만 명으로 돼서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성장 속도에 따라서 그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의 인프라들이 같이 따라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이번 총선 당선인을 보면 국민의힘은 친윤, 비윤, 뭐 이른바 친한 등 비교적 좀 다양한 계파가 포진한 데 반해서 민주당은 이른바 친명, 친명계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이재명이 민주당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뭐 거기엔 동의하시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확고한 위상을 이제 확보한 건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김대중 총재 시절이라든지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도 보면 저희 민주당은 사실 되게 오래된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다양성이 되게 존재하는 정당이거든요. 그 다양성들을 존중하면서도 또 단합을 이끌어 왔던 그런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총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당선된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친명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그 논리적 기결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본인도 친명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친명 비명 이렇게 가려는 구도는 사실 옳은 구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저희는 친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국민과 민주당을 위한 정당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 친민. 예. 두 가지 뜻으로 쓰이네요. 네. 국민과 민주당.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내 사령탑에 이제 여러 후보들이 도전을 하다가 친명 후보들이 박찬대 의원에게 이제 뭐 힘을 몰아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거의 뭐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박찬대 의원이 쉽게 말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총대 매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가장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것도 뭐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22대 국회에서 좀 어떤 여야 대결을 좀 더 첨예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영수회담도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그런 의사소통과 신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든지 또 친명이라는 그 소위로 그렇게 분류되는 분들이 원내대표를 맡아가지고 하는 것도 그런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쪽에서는 저 장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지금 내일까지가 이제 원내대표 그 등록 마감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마도 모든 후보들이 거론됐던 후보들이 이제 포기를 많이 한 것 같고 지금 박주민 의원 정도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단독 후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볼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원내대표 경선은 치러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추대돼가지고 한 명이 나온 것보다는 치러지는 게 어쨌든 뭐 당의 중요한 행사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당내 안에서도 당선자 저희들끼리 그룹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단독 후보가 되면 그만큼 또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건전하게 그 경선이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당을 어떻게 이끌을 것인가 원내를 어떻게 이끌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견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들한테도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장으로 정성호, 조정식, 추미애, 우원식 이런 분들 이제 거론되고 그 우원식 의원도 이제 공식화했고요. 출마를. 어떤 인물이 제일 잘할 것 같으세요? 지금 솔직히 그 사실 이렇게 보면 그 네 분이 이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대동소이한데 그 공통점을 보면은 21대 국회가 너무 무기력하고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기계적 중립은 없다. 이른바 선명성 경제. 이게 명심 경쟁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렇다기보다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그 민심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보면 21대 국회가 너무 민생을 챙기지 않았고
또 공정과 상식이나 이런 기준점에 있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그 심판의 성격이 강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의장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게 국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이번에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뭐 무슨 그 원래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뭐 어느 당 출신이면 약간 그렇게 좀 편향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도 있지만 실제로 또 반대로 이면에서 보면 그 민생 법안이라든지 또는 꼭 국민들이 이거는 저기 그 여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된 그 민심과 관련된 그런 그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계적 중립보다는 어느 정도 민심을 따르는 그런 의사 진행도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 또한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지적들을 하면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선명성 경쟁, 그 조정 역할을 해야 되고 대단히 중립적이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그렇다. 이런 이제 비판의 지점이기도 한데 또 이게 사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네. 국가 서열 2위 입법부 수장이잖아요. 그 머리 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런 약간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민주당에서 비판적인 보수 언론이라든지 네네. 또는 뭐 여당 쪽에서 만든 일종의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지금까지 뭐 그동안에 역대 그 국회의장들 민주당 출신 의장들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그런 우려나 이런 지점들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제 말은 요번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그런 볼 때, 그림이 만들어지. 제가 볼 때 실제로 어떤 분이 국회의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되신다라고 하면 그 국회의장으로서 말씀하신 그 국가서열 두 번째의 그 이상에 맞게 그런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에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21대 국회에서 그 민심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중립을 추구하다가 조금 치고 나가고 이렇게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도 못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 그렇다 해서 그것이 꼭 그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이거든요. 예, 민심을 따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 당선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이제 사실 이런 겁니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인데 네. 21대 국회의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이번에 총선에서 심판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쳐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제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의석이 180석 이상이면 신속 처리안건으로 본회의 직회부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사위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을 맡는 바람에 그 법사위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이 전부 법사위에 발목을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패스트트랙이라는 소위 신속 처리 안건 그 제도를 통해서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일들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시간 소요와 비율이 그 법사위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22대에서는 재현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은 다수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상임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 원칙 하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여튼 국회 원구성이나 국회 내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영수회담 위한 의제 조율이 난항 이제 겪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민생지원금, 최상병 특검, 뭐 김여사 특검 등 이제 관철해야 한다 의지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친명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신뢰 구축이 먼저다. 김여사 특검 아니면 영수회담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회담에 하는 자세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입장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이 단 한 차례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의제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화요일 날 이제 1차 그 이제 조율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의제들을 갖다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들이
얘기들이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또 뭐 3+1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민생과 관련된 것과 그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된 많은 의제들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에서 들었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2차 실무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율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는 그 어떤 특정 의제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 다 되어야 된다. 이렇기보다는 다양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얘기 속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그 뭐 정도나 뭐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서로 하다 보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새로운 또 대안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그냥 그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이 서로 두 분이 만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결과가 있어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이제는 이제 저기 대통령과 야당이 협치하는구나, 여야가 협치하는 물꼬를 트는구나라는 신뢰를 줄 정도의 가시적인 내용들은 좀 도출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동의해줘야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동의해줘야 국무총리 인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 지금 이 시점에 돼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그 여야 간에 그런 또 정부와 야당 간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이고 그 민심도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번에 준엄한 심판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협치를 잘 이끌어 나갈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서서 유상범 의원한테도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조작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검찰 반박했고 국민의힘도 이제 이게 일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검찰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심각한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여당 주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엮기 위해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찰 조사실에서 이제 술판을 제공하고 정관 변호사를 주선하면서 해유와 압박을 통해서 사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한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이제 쌍방울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다가 작년 6월에 보고했다라는 식으로 이게 진술을 바꿨잖아요. 네네. 그 시점 바로 작년 그 6월 시점에 이 술판 제공 의혹이 지금 불거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그 술판의 제공 여부도 확인해야 될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에 이렇게 회유와 협박이 있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그 대단히 중요한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위한 영수회담이 추진되는 와중에 민주당이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하고 이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좀 제가 보기엔 좀 논란이 있는 그 지점이 좀 있는데 서로 입장차가 이게 꼭 21대 국회 내에 처리해야 되는 일이었나요? 이게 사실은 그 다른 법안들 민생 법안들 관련된 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작년도 12월 달에 상임위가 통과된 내용인데 법사위에 계속 그 발목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절차에 의해서 본회의에 이제 직회부하는 이런 거를 결정한 것인데 이 두 가지 법안 같은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민생 법안이거든요. 지금 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주 프랜차이즈하는 그런 가맹사업주들 간의 그 상생 그 협약권, 삼생 협상권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생 법안과 관련된 것이고 그 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법 관련해서도 그 전에 이제 그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치료받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그 보상 대상의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민주화 보상법에 의한 그 분들을 그 명예회복하고 이제 유공자로 인정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법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무슨 그 경찰 살인자들에 대한 뭐 합법화된 법이다, 뭐 합법화시켜준 법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던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또 향관에서 알려지는 것처럼 무슨 취업이나 금융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그 혜택을 주는 이런 내용들도 아니고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 분들 부상 받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치료와 요양 보호를 하는 것 정도의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민주화 보상협의회인가요? 그 협의회의 그 심의 의결도 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당에서 얘기하는 보수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 탈당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입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조만간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꼼수 탈당이었다 이런 비난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지금 처음 들었는데 내용은 좀 더 제가 팩트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교섭단체 구성도 그렇고 이번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도 그렇고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과연 범야권 연대가 잘 될까? 또 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어떤 좀 추구하는 바가 좀 충돌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먼저 이번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영수회담의 의제가 조율되는 이런 과정에서 조국 대표께서 그 사이에 그 영수회담에서 뭐랄까 이 기회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적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야권과의 연합과 관련돼서는 22대에서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민생과 관련돼서 어떤 걸 가지고 연대하고 연합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논의도 아직 시작되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이번에 그 이미 결정된 영수회담에 같이 하는 방식의 그런 연합 연대는 전 시기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경기 평택병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출범 등 의정 갈등 관련 얘기 한국경제 최영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출범을 합니다. 네. 특위에서는 어떤 의제가 다뤄집니까? 이제 여러 안건이 있지만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거는 이 상급 종합병원, 우리 3차 병원이라고들 하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전공의 비율을 낮추고 이제 전문의가 주도하는 병원으로 좀 바꿔보겠다 이런 겁니다. 현재 그 38% 수준인 이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한 20%까지 낮추고요. 그 빈자리를 전문의 그리고 진료지원 간호사, 이제 PA 간호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PA 간호사가 메우는 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전공의한테 이제 과도하게 의존해온 그동안의 이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네. 의사들이 요구하는 수가 인상 이것도 논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 다른 의료기업 과제들도 이제 설계할 방침인데요. 이 병원들이 전공의 비율이 이제 20% 정도만 되더라도 그 적정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도록 뭐 수술이나 입원에 대한 이런 수가를 좀 높이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산부인과 분만이라든지 또 소아과 이런 것처럼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힘든 분야 보상도 좀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할 이 전문의 그리고 PA 간호사를 또 얼마나 더 양성할지 또 직역 간 역할 배분은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도 좀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전공의 비중 축소가 전공의 복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사실 뭘 해도 안 돌아오고 있긴 한데 네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전공의 비중을 축소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전공의들이 어쨌든 결국은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올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복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5대 병원이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공의를 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데 지금 그 병원들의 전공의 비중을 절반 가까이 줄이면은 그런 상황에서 복귀가 늦어지면은 어쨌든 당초 근무했던 병원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5대 병원에서 이제 줄어든 정원이 다른 수련 병원으로 재분배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거점 국립대라든지 이런 교원을 향후 5년간 1000명을 확충하고 전공의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전담 전문의 채용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지역 수련 병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가 이제 출범하는데요. 그런데도 대형 병원 의료 공백은 확대되는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럼 비대위 주요 보직자 중에 4명이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가 이제 포함된 그런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지금 주 1회 휴진할 계획인데요. 네네. 연세의대 교수, 세브란스 병원이죠. 여기 비대위는 휴진 여부 등을 또 이제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내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이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제 금요일 휴진 방안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빅5 병원 중에 4개 병원이 이렇게 지금 휴진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오늘이 바로 그 전국 의대 교수들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그 이제 디데이잖아요. 교수들의 의료 현장의 이탈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예고가 된 날인 건데 네. 다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네. 이제 병원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교수가 병원을 떠나거나 외래 진료를 멈추려면 최소 2-3일 전에는 그런 예약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의료계 관계자 얘기로는 어쨌든 그 뭐 계약서도 각각 다양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이 됐다고 막 대량으로 나가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교수 사직이 현실화되면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교수 사직은 사실 전공의 전임의 사직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해당 병원에서 특정 분야를 이제 교수 혼자 하거나 뭐 둘이 담당하는 사례가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명만 빠져도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과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수가 전체 몇 % 빠지는 것보다는 이런 이 소수인 필수 의료 교수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만두지 않도록 이제 정부가 달래는 게 먼저 아니겠냐 이런 게 지금 의사협회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실제로 최근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이 강희경 안희환 교수는 환자들한테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지금 전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환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더 커지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합리적 의대 증원 규모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논문을 또 공모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의대 정원 문제 당사자인 대학들에게 요청한 내용이 있다고요? 예. 어제 이제 이주호 부총리가 지금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하고 이 영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네네. 지금 당초 이제 5월 중순까지 접수하겠다고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제 입장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 확정에 좀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가 빨리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 확정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예, 지금 정원 확정은 이제 의대 증원분 안에서 지금 50에서 100% 범위 설정하도록 좀 바뀌었는데요. 이 대교협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신청을 받은 다음에 5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에요. 근데 대학들은 승인된 그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이 이제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총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이 내부 의견 조율 등 논의 절차를 이유로 지금 4월 말까지가 아니라 5월쯤으로 정원 조정 규모를 제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가 매주 목요일 마련한 코너 성큼성큼 경제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회복세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현재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매매 시장은 서울 강세가 1월부터 계속해서 4월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선 이후에 조금 특징적인 거는 서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신축 주택 중심으로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네. 반대로 재건축 관련해서는 추진 속도 둔화 등을 이유로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금리 변동, 공급 부족,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부동산 시장 둘러싼 여러 변은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주제들이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관건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주택 가격이 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4월부터 미국 연준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이 좀 달라졌거든요. 연초만 하더라도 완화적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속도 둔화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매 시장에도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회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게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거래량 회복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는데요. 평년 대비 60%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22년 1월부터 DSR 2단계 그리고 3단계를 시행을 하면서 만성적인 그런 수요 위축세가 나타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래 회복세가 전년이랑만 비교하면 23년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올해 상당한 회복을 보인 걸로 볼 수 있지만 과거 5년 평균 비로 보자면은 거래 침체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월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는 반면에 서울은 유독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5월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어떨지 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네, 월 단위로는 입주 물량의 변동성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년에도 25,000에서 3만 호 정도의 아파트만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12개월로 나눠서 보면은 어떤 달은 5,000호 들어오고 어떤 달은 안 들어온 그런 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특정 월 기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연 단위로 입주량을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가 입주가 가장 적었던 거는 공교롭게도 작년이었어요. 원래는 33,000호의 아파트가 입주할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실제 준공 데이터를 보니까 13,000호 입주했거든요. 그거는 요즘에 건설 공사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년 공사가 좀 평균 4년으로 되다 보니까 작년 입주 물량들이 올해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작년에 최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13,000호 입주에 멸실까지 포함하면은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입주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소형 아파트의 전세 강세에도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네. 올해는 5월은 뭐 월 단위로 보면은 준공 예정 물량이 적지만 올해 하반기 연말로 가면은 뭐 둔촌주공 포함한 상당한 물량들이 입주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세 가격은 연말 정도 되면은 그때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 증가와 거래 위축, 준공 후 미분양 건설사 자금난 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떤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지방 부동산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지방 소멸까지 같이 연계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전반적으로 주택 수요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 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을 발표하는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이제 수요 위축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도 계속해서 적체가 되고 있고 이것이 PF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주택을 살리는 게 뭐 세제 혜택 정도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근본적인 그런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세가 오름세는 대기 수요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평형에 따라서 1년 사이에 20%가량 이제 상승하기도 했고요. 전세 시장 최근에도 이제 상승 추세 전반적으로 이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네. 뭐 서울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시세의 평균 2배 매매 시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헬리오시티도 전세가 8억까지 떨어졌을 때는 매매 시세 16억까지 갔었다가 전세 시세 10억으로 올라오면서 매매 시세 20억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전세라는 게 그 금리를 통해서 월세를 금리로 나누게 되면은 전세 시세가 되는데 23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소위 이제 4.5%의 금리로 나눴다면은 지금은 4% 그리고 올해 1분기는 3.8% 정도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만 하반기 금리에 대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1분기랑은 좀 다르게 무조건 내려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의 초과적인 그런 강세는 연말로 갈수록 좀 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지난 2월에 임차인의 추가 피해 막기 위한 종합대책 내놨습니다. 갭 투자 차단과 전세 사기범 형량 강화 등 내용 담고 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전세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전세 피해자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약간 예방적인 측면의 법 좀 보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 1,000조 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시장이고 그리고 170조 이상의 전세 대출을 통해서 증폭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증폭에 대해서는 확장 기조를 가지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커지면은 피해 사례도 커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피해자 구제도 좋지만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관련 법은 상당수가 국회 문턱에 막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들 가운데 차기 국회에서 꼭 이건 통과되면 좋겠다는 법안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법안이라는 게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될 텐데요. 네. 아마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할 거로 예상되는 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좀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초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현재 서울 시내 준공되는 아파트들이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시기가 멀지 않았는데요. 네네. 이것도 아마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여야에서 논의를 할 법한 그런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공사비가 급등했죠. 이로 인해서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분양가 상승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물가 상승에 따라서 분양가 인상 폭도 커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주택 가격이 높지 않은 곳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일반 분양 수익으로 만회할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가액이 낮은 일반 주택지의 재건축 사업은 상당한 그런 이제 저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주택 가격이 고가인 그런 재건축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올랐지만
뭐 토지비가 높으니까 분양가는 뭐 수천만 원을 한다면은 결국 공사비는 다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신반포 몇 차 아파트의 공사비가 1,300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 문제를 이제 삼기도 하는데 거기는 네. 뭐 토지비가 7, 8천만 원이니까 일반 분양을 통해 가지고 그 정도의 공사비를 흡수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사비 인상 문제는 오히려 서울 핵심 지역보다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에 있는 노후주택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는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주택 가격의 등락을 매수 타이밍의 근거로 이제 삼기보다는 네네. 본인이 이제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인 만큼 자기 소득에 맞게 이제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전셋값도 이제 서울의 경우 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월세 수요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거 예상해서 계약 빨리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세 계약은 어쨌든 2년 체결하고 또 갱신권으로 4년 정도 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 가격으로 이제 체결한다 손 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4년 동안은 주거비가 거의 고정되는 준고정되는 효과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시점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몇 월에 계약하고 몇 월에 계약하고 그거는 또 그 종전의 계약이랑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가장 뭐 최상의 그런 상태 내가 최저의 가격으로 계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네. 그냥 이건 역시 본인이 여기를 전세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계약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완화적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막 낮은 가격으로 하려는 노력보다 지금 필요한 그런 임차주택 계약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인데 네. 전세 사시는 분들 만약에 2년 살았다 그러면 그 향후 2년 할 때는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그 제도는 지금도 시행 중이죠? 네, 그거는 임대차법에서 정한 갱신권인데요. 네. 갱신권은 현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정부에서 폐지를 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도 이 법 개정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22대 국회 되면은 이런 갱신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택 관련 법안들이 또 논의가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 정치 현안들도 있는데 중요한 그런 부동산 법도 다루기 때문에 22대 개원하면은 그런 뉴스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구간에서 계속해서 돌발 소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있었던 고장난 차의 영향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 쪽으로 일찍부터 정체가 굳어졌는데요. 이 신월 부근으로 또다시 사고가 나 어려움을 더합니다. 이전으로 서인천에서 부평까지도 차가 많고요. 반대 인천 쪽 부천 진출로와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 사이로도 더딥니다. 인천에서 갈라지는 또 다른 길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도 문항에서 남동 사이와 신천을 나오면서부터 일찍 분기점까지 모두 12km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기흥에서 수원, 판교 일대 다시 금토 분기점부터 반포 쪽으로 모두 50분이 넘게 밀려 지납니다. 또 서울시내는 일산 쪽 강변북로 한남대교를 지난 2, 3차로에서 사고가 나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체 이 사고 지점 지나 마포대교까지도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요즘 제조업체나 농업 현장 가보시면 내국인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스템인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시행 20년째를 맞았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취재해온 시사기획창의 손은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재 고생 많았겠군요. 자, 일단 고용허가제 어떤 제도인가요?
이 고용허가제 저는 사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조금 이 제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정확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시스템인데 올해 도입된 지 20년 정도 됐고요. 네. 사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게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방글라데시, 필리핀 같은 이제 소위 개도국이죠. 개도국과 16개국 정도와 협정을 맺고 취업 비자를 내주면 이제 한국 사업주들은 고용센터 알선을 이제 받아서 거기로 들어온 구직자와 이제 근로계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온 지금 외국인들이 92만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산업 현장에서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계속 그런 말이 나오니까 올해 정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 16만 5천 명까지 이제 받기로 이렇게 결정된 상태입니다. 100만 명이 넘어가는 거네요.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자, 네. 한 해 16만 5천 명. 정부가 이렇게까지 규모 키워야 할 만큼 우리 산업 현장이 그렇게 일손이 부족한가 봐요. 네, 그럼요. 지금 이제 농촌 가시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가시면 정말 산업 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 더 많이 보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들 너무 잘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결과를 이제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30%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6만 5천 명을 도입한다 해도 3만 5천 명 정도는 부족하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만 명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외국 인력이 우리 산업의 이제 구원투수인 셈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또 갈등도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취재해 보니까 내국인 근로자도 불만이고 외국인 근로자도 불만이고 사업주도 불만이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 여러 주체들이 다 불만을 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왜 우리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게 해주냐. 이게 20년 내내 이어져 온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굉장히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 만나서 제가 시사교육창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사업장에서 폭행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쇠막대기 같은 걸로 급소를 맞으셨단 말이죠. 근데 경찰이 와서는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은 이제 때린 분은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유야무야 되려고 하다가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주 노동조합도 통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장을 이동해 주기로 했는데 결국 사업장 변경 사유를 근로자 태업으로 체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야 이제 사업주가 별 손해가 없으니까 억울한 거죠, 사실. 사실은 그런 네. 폭행을 당하고도. 네. 근데 여하튼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바꾸겠다고 했을 때 어쨌든 다 못하게 막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동하게 해주는 사유가 있는데 고용허가제의 원칙은 이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동을 하면 안 되고 특정한 이제 사유가 있을 때 사유를 보면은 굉장히 사업주의 책임이 분명할 때 근데 이마저도 신청 기한이나 횟수나 지역 이동 다 제한이 있고요. 이걸 못 지키는 근로자들은 또 한국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최근에 정부가 지역도 이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경기도권에 있으면 경기도권에서만, 전라도권에 있으면 전라도권 안에서만 움직여라. 이런 지역 이동도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이제 20년 동안 갈등이 계속되는데도 규제를 하는 데는 또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여오는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중소기업, 굉장히 어려운 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건데 이제 자유롭게 이동을 해버리면 너무 어려운 업체들은 굉장히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더 인력을 구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쪽 편, 그러니까 사업주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 사연도 또 참 절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 부산물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순대국밥집에 이제 제공을 하시는 그런 사업주분을 만났는데 사실 돼지 부산물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좀 지저분하고 내국인도 피하지만 외국인도 이제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나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다. 정말 어려운 업체 중에 어려운 업체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자마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너무 일이 험하고 그러니까. 험하고. 예. 그런데 그럼 왜 왔냐? 이 업체 왜 계약을 맺었냐? 그 이유를 봤더니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이용을 해서 들어와서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중소기업 중 10곳 가운데 7군데 정도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받았다고 해요. 그럼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네. 네. 참 쉽지 않네요. 네.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 당연히 함께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도 있을 텐데 방송 보니까 송 기자가 조선소 다녀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런 갈등을 바라보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심정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임금 이 구조가 고착화된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기회를 이제 주지 않고 네. 그냥 무조건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이렇게 데려오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내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내국인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곳에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일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큰 불안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내국인 근로자까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하다 보면 사실은 30과 70 요 정도 사안으로 이제 얘기해서 한 50에서 만나는 사안이 많은데 이거는 각 주체들별로 0과 100을 얘기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서 너무 생각이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이게 인권 침해가 너무 많은 잘못된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주는 오히려 내가 의리다. 요즘은 사업주가 더 의리다. 그쪽이 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국인 노동자들은 이게 너무 서로 의림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로 본인들이 의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네네. 네. 송 기자가 근데 해법이 실마리가 될 만한 분 만나고 왔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공존의 조건을 찾을 만한 분이 없을까 이제 봤더니 네. 제가 포천에 있는 한 항과업체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한 노동자분이 분명히 고용 허가제로 E9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E9 비자는 뭐 정주도 오래 할 수 없고 가족도 초청할 수 없는데 열심히 일하시고 굉장히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E7 비자, 숙련 기능 인력 비자로 전환을 하셨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가족도 초청하고 오래 머무르실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걸 보면서 자기는 한국이 너무 좋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람 쓰고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게 아니라 이분들을 숙련 기능 인력으로 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품는 모델 이런 게 공존의 조건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을 좀 취재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분이네요. 네. 네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적응하기까지 사업주도 함께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력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주거권 침해 생각하는 뭐 컨테이너 이런 거 전혀 상상할 수 없고요. 2인 1실에 굉장히 잘해놓은 기숙사에 기숙사비 안 받으시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 식대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건 우리 투자다. 이게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 그래도 시간이 한 2분은 남았습니다. 네. 자,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게도 진짜 이익이 되는 게 뭔지 고민해봐야 된다. 이게 계속 그 프로그램 만들면서 고민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권의 문제냐 아니면 국익의 문제냐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취재하면서 들더라고요. 네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었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스위스 극작가가 한 말인데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었다.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었다. 너무 인상적이죠. 인간이었다? 네, 인간이 왔다. 나는 그냥 불러가지고 빨리빨리 일 시키고 되돌려 보내려고 왔더니 사람이 왔다는 거죠. 이 말이 언제 또 회자가 됐냐면 우리도 정말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독일에 간호사분들도 많이 가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그러고 나서 독일 정부가
우리 간호사들을 우리 본국으로 빨리 돌려보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도 이 말이 회자됐다고 합니다. 노동력을 그렇군요.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자들 불러가지고 정해진 기간만큼만 일해서 빨리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는 사실 이제 이 제도가 오래 그 공존의 조건을 논하는데 부합하는 제도가 될 수가 없고, 비숙련 인력이 왔으면 숙련 기능 인력으로 성장시켜서 더 오래 정조하도록 해주고 또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사회에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인권과 국익의 가치가 충돌한다고 보지 않고 이게 잘 합치할 수 있다고 보면 오히려 이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참 잘 들었습니다. 인권과 국익이 꼭 상충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와 사업주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거겠네요. 찾아가야죠. 어렵겠지만요. 네.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었다. 참 인상 깊은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KBS 시사기획창 고용허가제 20년 공존의 조건편을 제작한 손은혜 기자였습니다. 손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상휘 국민의힘 포항 남구 울릉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최근 딸 결혼식 시간과 장소가 적힌 청첩 문자를 상당수 포항 시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문자엔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혼주 계좌번호 등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자를 받은 시민들 사이에선 부담을 느낀다 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상희 당선인은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보내야 하는데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번호가 등록된 사람 모두에게 보냈다. 죄송하다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선인 말대로 단순 실수였기를 바랍니다. 4월 25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